민영삼의 잘잘못못, 잘한 거는 잘했다, 못한 거는 못했다. 추석에도 어김없이 잘한 것, 잘했다, 못한 거는 못했다. 말씀해 주시려고 원장님과 소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뭐 이번 주에 잘한 게 있었나요? 이번 주가 아니라 뭐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네. 지금 추석 연휴는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뉴스통을 했고 오늘 이제 잘잘못못인데 참 잘한 걸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도 지금 안 보여. 특히 이제 지금 안보 위기 속에서 네. 지금 무슨 그 남현만 사정인 게 아니라 지금 핵 배낭도 지금 살 수 없냐라고 여기저기 국민들이 지금 물어보는 문의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국군의 날을 둘러싼 여러 가지 행사, 준비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첫 번째는 국군의 날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번째로는 이번에 국군의 날 행사 장소를 갑자기 변경했어요. 또 쇼 정치로. 그리고 국군의 날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대통령의 말씀이 또 국민들에게 안보 불안한 거예요. 네. 그럼 옆에 또 김정수 여사는 선글라스 끼고 앉아 그 공수부대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오늘 네. 그래야 되는데 먼저 간단하게 저 전문가 계시니까 제가 먼저 발제를 좀 하면은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 국군의 날을 10월 1일을 강복군 9월 17일로 바꾸려고 했어요. 아, 그래서 이거 잘한 일인지 잘못한 게 저는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좀 일부 이제 보수 단체나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정식적으로 대통령이 이렇게 검토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해명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네.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 국군의 날을 꼭 그렇게 바꿔야 됩니까? 왜 그런 겁니까, 소장님? 그냥 저기 헌법에 네. 지금 여당이 집권하면 9월 17일, 지금 야당이 집권하면 10월 1일로 명시를 해가. 어? 5년 동안에는 9월 17일 날 하고 또 바뀌면 10월 1일 날 하고. 보수 진보 네, 또 정권에 무슨 따라서 건국절도 야당이 집권하면 건국절로 해서 9월 뭡니까 저기 1919년으로 가고 아, 야당이 집권하면 8월 15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헌법에 명시했으면 했으면 좋겠고 역사도 두 개로 해가 야당이 집권했을 때는 이렇게 배우고 A안 그리고 여당이 집권했을 때는 B안으로 배우는 식으로 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다 봅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걸 해가기 위해서 계속 어떤 여론전을 벌이고 공작을 하고 이러니까 이거를 둘러싼 어떤 낭비가 쓸모없는 한마디로 국론 분열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몇몇 이 기념식과 몇몇 날짜는 또 역사는 이제는 야당이 여당이 됐으니까 바뀌는구나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학생들도 5년마다 국사를 새로 배우고. 그렇죠. 참 합리적인 의견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념 대결에 이 정부가 지난 보수 정부들하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념 논쟁으로 끌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보수 쪽으로 기울었던 것을 평평하도록 해야지 진보 쪽으로 이렇게 기울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뿐만 아니라 국정교과서 문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는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좋아, 국정교과서가 그렇게 해서 국정교과서 맞는데 가냐 공무원들까지 지금 다 네. 징계 비슷하게 했다면서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그 작용화로 교과서를 갖다가 만들려고 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자라고 또 보수 진영에서 또 이러고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교과서가 작용화된 것은 괜찮냐? 이렇게 문제가 하고 있고. 그럼 국군의 날을 갖다가 광복군 기념일을 하자. 또 건국절이냐 상해 임시정부를 하느냐. 이래가지고 전부 다 행사 날마다 지금 보수 진보 보수 네. 이념 대결로 장으로 이 정부가 가고 있으니까 이 얼마나 소비합니까? 그래서 이 정말 안보 위기 속에서 국군의 날 우리를 지키고 있는 현장에서 지키고 있는 전쟁터에서 지키고 있는 국군의 사기를 충전시켜야 될 이 날을 가지고 좀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었고요. 이건 뭐 작은 문제인데 또 두 번째 문제는 더 큰 문제가 네. 이번에 국군의 날 행사를 연휴 때문에 10월 1일 날 한 건 땡겨서 그냥 괜찮습니까? 네. 근데 이 행사 장소를 늘 계룡대에서 했어요. 계룡대에서. 계룡대가 제일 계룡대에서 했는데 이번에 이제 지났으니까 군사 보안도 아니죠. 네. 제2 평택 2함대 사령부에서 했어요. 갑자기. 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부작용이 왜 그러냐면 보니까는 합동 전력을 한꺼번에 보여줄 장소를 택하다 보니까 그 2함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 군사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게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갑자기 계룡대에서 준비하다가 이함대 사령부로 바꾼 거예요.
바꿔가지고 부정이 나니까 제일 큰 부정함이 언론이나 이쪽에서 지적하는 게 이 장병들이 이제 그 행사에 참여했을 거 프레이드. 아니에요. 네. 2,000명. 음. 2,000명 장병들이 먹고 자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보름간 한 달간. 아마 그거 하려고 네. 훈련을 몇 네. 달 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걸 하는데 갑자기 바꾸다 보니까 숙소가 없는 거예요. 평택 2함대. 그러니까 우리의 그 독도함 네. 있잖아요. 상륙잠하고 전쟁 치를 때 면전에 가는 네. 상륙함. 구축함. 그러니까 독도함을 이 평택 항공사에 정박시켜갖고 이 2,000명의 숙소로 쓴 거예요. 호텔로 쓴 거예요, 호텔로. 호텔로, 숙소로. 그러면은 작전 안 한 거예요. 그 준비하는 동안에. 이런 그 전력 공백이 어디가 있습니까? 한국이 그 독도함급인 구축함이 몇 대 없어요. 네. 한국군이 가진 제일 큰 배인데, 그러면 우리가 고속정이 있고 초계정이 있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게 이 구축함 전력이 다른 어떤 작은 배들보다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한국군이 가진 제일 큰 배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배를 갖다가 이 훈련을 한다고 그 숙소를 쓰기 위해서 그냥 묶어놔 버린 거 아닙니까? 그 그렇죠. 항구에 예. 호텔로 쓴 거예요. 이게 도대체 정말 가능한 일인가라는 부분을 좀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군인들은 이게 이 지휘권으로 보면 대통령이 군의 최고 통수권자지만은 사실은 군에 대한 존중으로요, 대통령도 군을 함부로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오바마가 당선되어도 존 게이츠 국방장관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잘랐을 때 후유증을 걱정해가지고 1년 한 반 이상을 부시 정권에서 공화당에서 임명한 사람을 연임시키고, 지금도 미국에서 주요한 어떤 트럼프의 발언은 막 세게 나가지만은 이 국방장관 매티스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트럼프가 지금 흔들리니까 이 미국의 백악관 비서실장도 켈리라고 이 사령관 출신의 장군 출신을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군에 대해서 존중하거든요. 프랑스에서 마크롱이 이 40살 이제 된 사람이 이 합참 의장을 이렇게 자기한테 비판적이라고 잘랐다고 그 사람 사표 던져버렸잖아요.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요, 프랑스 국민들이요. 그래서 군이라는 거는 국가 권력이나 최고 통수권자조차도 군에 대한 예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부인이 이 퍼레이드에 선글라스를 끄고 있다라는 부분은 저는 안 봤는데 진짜 그렇게 했습니까, 지난주에? 그렇죠. 예, 그랬다는 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의전에 아니 박수 예의에 치시고 아주 그냥 대통령 이렇게 팔 잡고 막 아이고. 여보 봐 막 그러니 어머 막 하고 생생하게 중계됐어요. 왜 그런 행사를 안 보십니까? 그런 중요한 일 안보 전문가께서. 아니 제가 여기 뒤에다가도 문재인 대통령 화면을 틀어놓으면 또 뭐 이런 적이 있어갖고 저도 좀 트라우마가 있어가 가급적이면 그 화면을 안 보려고 노력을 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전력 공백이 제일 큰 거고, 또 이제 그러면 그 숙소를 하고 행사장을 바꾸니까 네. 이 함대는 사열대가 없어요. 네? 왜 사열대가 예, 없다고. 예. 저 계룡대는 사열대가 있는데. 예. 아니 그러니까 운동장 위에 예, 그거 전체적으로 운장 VIP들이 사열대. 올라가는 예, 예. 그 보통 고정으로 지어놓지 않습니까? 큰 그렇죠. 부대에는. 예, 예. 예. 그러니까 본부석 예, 예, 말하자면 본부석, 예. 우리 체육대 하면 예, 예. 그 사열대가 없으니까 사열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또 수억 원 들어갔나 봐요. 그러면서 그걸 만들려면은 공병대, 국군의 그 노가다 부대 있잖아요. 진지 구축하면 콘크리트 치고 막 하는. 그걸 이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 보면 골병대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그 공병대가 또 동원되고 예산 들어가면서 우리 공병대들이 고생해가지고 골병들한테 골병대라고 지금. 그럴 정도로 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그 손실 예산 낭비가 있었다니까요. 그걸 결국에는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게 누구한테 뭘 보여주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군 전력을 그러니까 낙하산 부대가 뭐 100 몇 명이 내려와가지고 김정숙 여사가 선글라스 치고 박수 치고 뭐 이렇게 해서 그걸 보고 우리 국민들이 아 그러면 낙하산 부대가 저렇게 하니 우리는 안심하고 살아도 되겠구나. 그럽니까? 낙하산 부대로 북핵 막읍니까? 퍼레이드로 하자면 북한만큼 전 세계에 잘하는 데가 없어요. 네. 최고죠, 최고. 집단 무슨 뭐 이 체조부터 시작해가지고 걔들은 최고예요. 이 북한군 퍼레이드를 보면 세계 최강 군대입니다. 퍼레이드만 놓고 보면요. 그래서 요즘 이 퍼레이드를 하는 나라들이나 이런 군대가 이렇게 와서 하는 그런 나라들은 전체주의 국가 외에는 그런 걸 잘 안 하지요. 그리고 그런 어떤 전력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부분인데 자기들끼리 그냥 위안을 받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국군이 헤딩해가지고 백도를 갖다가 20장을 깬다고 해서 그것이 북한의 핵하고 ICBM에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복합적인 전력 때문에 거기 가서 했다면 해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군에. 지금 국방부 장관 송영무가 해군
참모총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이 투가면 핵 잠수함 들고 오자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떤 부분 전통적으로 군에서 내려오던 계룡대라는 거는 우리나라 지금 군의 본부잖아요. 총. 육군 본부. 예, 본부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모든 본부가 거기 가 있어요. 네. 이 서울의 용산에는 임시 본부 같은 형태가 됐고 그런데 거기 계룡대에서 그걸 육군 뿐만 아니라 군의 총 아지트에서 그걸 해야지. 그걸 어떻게 평택에 가가지고 시설도 열악한데 평택 그 항구가 무슨 항구인가 하면 천안함 네. 그렇게 이렇게 객침됐을 때 그때 천안함에 대해서 거기 건져다 놓고 그때 그 이 장례식을 하던 그 부대인데 해군에 그 100얘기를 해봤자 얼마 안 되거든요. 그 애초에 거기서 한다라는 발상 자체가 매우 왜곡되고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국군의 날인데 국군은 만족을 못하고 국민들은 알지도 못하고 대통령과 대통령 그 김정숙 여사만 신난 그런 것처럼 보이게 됐네요. 또 김정숙 여사만 뭐 선글라스 끼고 신났다고 하기에는 또 너무 우리가 조롱한 것 같으니까 또 추석이고 하니까 근데 좀 어색한 장면이었어요. 제가 보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 여사님께서 상당히 그 튀는 행동 아닌가 그런 얘기하는데 잘못했다면 또 저 걸리니까 조용하겠습니다만 그나저나 군대 얘기하는데 우리 배 변호사께서 여성이신데 군대 얘기 상당히 끼어드시는데 제가요. 뭐 여성 법무관으로 갔다 오셨나요? 하여튼 저는 앞으로 우리 여성들도 군대를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뭐 인력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문제가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저께 이제 우리 항장 소장이 잠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추억의 뉴스통에서 전시 작전권을 빨리 가지고 조기 환수하겠다 목표다. 그래야만이 북한이 우리를 두려워한다. 참 저는 이 부분이 납득이 안 가고 그냥 그때 부분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정부는 강한 안보, 확고한 평화의 길을 걷고 있다. 그래서 도대체 정말 우리가 강한 안보가 있는지 또 정말로 평화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지 그렇게 대통령께서는 평화에 집착을 하시는 건지 평화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국민들한테 제시해주고 그래야 국민들이 안정하고 생각에 종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갑자기 또 이제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얘기를 또 하셔가지고 하여튼 내가 할 말이 많습니다만 딴 집단도 아니고 네. 군은 전쟁을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입니다. 네. 군이라는 것이요 전쟁을 하고자 하는 목표와 의욕이 없으면 그 군은 존립에 어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군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정신교육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기느냐 지느냐 이게 중요하지. 군이 평화를 위해서 존재를 하고 군이 주적이 없고 군이 우리가 강하게 해서 북한과 전쟁을 하지 않고 끝내야 된다라는 이런 식의 의식을 대통령부터 이 국방사령관들이부터 전부 다 밑으로 주입시키면 전쟁 나면요. 아니 그냥 빨리 항복해버리고 이 전쟁을 끝내는 게 제일 평화스러운 거 아니에요. 네. 이걸 군에다가 주입시킨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거냐. 또 평소에 뭐 미국 가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이야기하든가 평소에 자기들끼리 이야기할 때 청와대 안에서 회의할 때 전시작전권 환수로 말하는 건 괜찮지만 그걸 하필 국군의 날에 가가지고 전시작전권을 환수해야 북이 우리 두려워한다. 요걸 가지고 대통령이 햇말이라 안 하고 이 대학생이나 한 고등학생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로 한국 국민들한테 다 이 말이 옳으냐고 한번 해석을 해봐라고 하면 누가 이 말을 옳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네. 자, 전시작전권을 환수해도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겠다? 결국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는 것은 한미동맹을 변질시키자는 거고 해체하자는 거고 미군 철수로 연결되자는 건데 네. 군의 일부 중에서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도 우리 군을 한번 지휘해보자. 근데 그거는 자기들의 쾌감이고요. 그 쾌감을 위해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데 그렇게 말하는 군인들 장군 몇 명은 정말 나쁜 놈이라고 봐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그런 군인들이 몇 놈 있어요. 우리가 마치 이렇게 지킬 수 있을 것처럼. 그런데 객관적인 전력이나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전에도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가서 우리가 북한한테 못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미군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핵과 ICBM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의 참모가 미군 철수를 북한하고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자 트럼프가 미국하고 북한하고 바로 딜을 해라 특사를 보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 문 대통령이 이 나라를 도대체 어떻게 끌고 가자 하는 것인가. 이게 추석을 앞두고 지난주에 이 국군의 날에 굳이 이 말을 해가지고
국민들 중에서 지금 가슴에 못을 박는데요. 지금 지지율이 한 3, 4%인가 올라갔다 그래요? 근데 일부 조사에서 뭐 일부 조사에서 58% 내려간 것도 50%. 있죠.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 3%가 올라갔다 하는데 지금 한번 봐요. 네이버하고 다음에 홍보 담당하던 옛날에는 대관 업무하던 사람을 이번 정권 들어서 올해 들어서 홍보를 시키고 그들을 청와대에 국민소통수석 뉴 비디오 비서관으로 임명해가 그래가 이 포탈을 장악해가지고 지금 여론을 조작하는 대부분이 포탈로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대중의 의식을 이렇게 장악해서 그야말로 안보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대중을 현혹시키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얼마나 갈 수 있을 건가? 제가 봤을 때요. 정말 얼마 가지 못하고 지금 경제 무너지고 있어요. 오죽 급했으면 혁신성장이라고 소득주도 성장론을 사실상 폐기를 하겠습니까? 급해서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이 이제 한 6개월만 지나면 못 살겠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되면서 지금까지 말한 문제가 다 거짓이다라고 들고 일어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정부가 한미 동맹에 관한 이 부분만 보더라도 말의 성찬이에요. 말의 성찬. 그리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요. 북한 애들이 주한미군 철수를 갖다가 논의하더라도 우리하고 하겠어요? 미국하고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북한 애들이 북핵 폐기를 갖다가 그 논의를 한다고 하면은 그 딜을 하려고 하면은 미국하고 몰래 만나서 하지 우리하고 합니까? 우리는 괜히 앉아가지고 아무 힘도 없으면서 물론 국민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로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 관료나 대통령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좀 말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말 좀 줄이고 차라리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신 게 저는 좋지 않나. 역설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아니, 너무나 아니 온 신문 사설 보십시오. 진보적인 그 정부 뭐 신문 정부를 저기 뭐야 감싸는 신문조차도 안보 불안 위기를 얘기하고 대통령의 그 안보 리더십에 대해서는 우왕좌왕 갈팡질팡 오락가락이라고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맨날 평화. 자 평화 좋습니다. 그러면은 평화 좋고 자 대화 좋습니다. 대화로 가야죠. 전쟁 중에도 대화했다가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화로 지금 국면에 있어서는 미국도 그렇고 모든 국민들이 지금 대화할 국면이 아니다. 800만 불 지원한다고 지금 발표할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철저하게 제재부터 강하자. 제재부터. 그래서 북한 애들이 어떻게 지금 쫄아가지고 움직이는가 한번 보자. 그러면서 B&B 갔다가 보고 비행기 갖고도 안 쫄고 엉뚱한 짓 하면 이제 핵 쥐고 있는 B2 폭격기 미국이 이제 갖다 놓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늘 패싱되면서 국민들한테 말로만 뭐 어쩌고 저쩌고 믿으십시오. 평화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정말 말씀 차라리 하시지 마시고 제재 압박에 내가 철저하게 미국과 여기 목소리를 맞춰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대화로 이끌어내겠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봐요. 더더구나 국군의 날 행사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보 불안이 심각하냐면요. 그 기사를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은행에서 1,000만 원을 찾아가지고 가다가 길에 이제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그 뒤에서 지나가던 2명 행인이 500만 원씩 나눠 가졌다가 그 절도범을 잡은 거죠.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도대체 돈 1,000만 원을 왜 찾았냐 그랬더니 전쟁 날까봐 손자한테 저기 대학 등록금 저축해 놓은 거 그걸 찾았다는 거예요. 은행에 못 맡기니까. 배 변호사님이 설명을 잘못하셨는데 예. 할아버님이 은행에서 1,000만 원을 찾아가지고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걸 주운 놈들이 500만 원씩 넣어놔 써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절도죄로 기소가 됐더만요. 그 나중에 이제 그 순경들이 우리 경찰이 이 CCTV로서 그 1,000만 원을 찾아줬어요. 그 놈들을 처벌하고. 그래갖고 할아버지께 여쭤봤죠. 이 1,000만 원을 어디서 찾았으면 그랬더니 전쟁 날까 싶어서 1,000만 원을 우리 손주 학자금 넣어놨던 거 내가 미리 찾았다. 지금 국민들이 이 정도로 안보 불안하다니까요. 라면 사는 수준이 아니에요. 연금을 찾아요. 연금을. 저게 지금 왜 그런가 하면요. 전쟁이 났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북한이 이제 장사포나 방사포를 휴전선 일대에 수천 문이 있는데 이걸 발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 곧바로 통신이 끊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돈을 갖다가 우리는 뭘로 쓰고 있습니까? 과거처럼 현금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카드와 또 은행에 내가 얼마 저금했다는 거는 통장에 꼽히는 수치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디지털 부호로서 돈을 우리가 관리하는 세상이 됐잖아요. 자, 그러면 전쟁이 나면 은행 업무는 곧바로 문을 닫고 은행 업무부터 다 사라질 겁니다. 그러면 전쟁이 나게 되면 내가
억만금이 은행에 있다 하더라도 수치상으로 있는 거고요. 실제로 내가 가진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찾아가서 돈으로 내놔라 이렇게 했을 때 찾을 수가 없지요. 왜? 만약에 전쟁이 나서 뭐 서울이 뺏겼다든지 전쟁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일단은 이 은행 업무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올 스톱 될 거예요. 그것도 전쟁 끝나고 찾을 수 있는가도 전쟁의 결과에 좌우될 거고 네. 실제로 전쟁이 끝나도 많은 사람들이 다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려고 하면 정부에서 이걸 갖다가 지불 중단을 시킬 겁니다. 대부분 그렇게 해요. 몰려가서 서로 돈을 찾으려고 하는 뱅크런이라 그러죠. 네.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통신 끊기지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 요즘 송금도 전화기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은행에서 돈을 찾을 수 없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은행에 돈을 가지고 있다라는 증명은 이 디지털 부호로만 알 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실제로 불안감을 느낀 사람은 돈을 찾아서 내 집에 쌓아놓고 나중에 급해서 전쟁이 일어나서 뭘 좀 사 먹으려고 하면 결국은 돈으로서 현금으로서 해야 될 거고 현금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왜? 전쟁이 일어나면 돈이라는 거는 그 순간에 휴지 조각이 됩니다. 물물 교환 내지는 금밖에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예. 네, 아무튼 안보 불안이 국민들한테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원장님 그 여론조사 전문가 아니십니까? 예전에 네. 일도 하셨고 이렇게 오락가락 안보에 있어서 국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지 여론의 방향이 또 어떻게 갈 건지 예상하시는지요? 그래서 이제 이번 그 추석 밥상에서 여러 가지 우리 안보 얘기, 경제 얘기,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 당선되고 지금 한 이제 150일로 거의 가고 있는데 한 5개월째 가고 있는데 정말 잘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는 잘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야당의 역할은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것이 다 어우러져 가지고 이제 다 귀경하고 본업에 이제 다음 주부터 그 돌아가서 10월 10일 이후로부터 이제 또 이제 서울 여론이 집약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 또 전 기간 여론조사를 하겠죠. 근데 저는 늘 걱정되는 게 이 여론이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상당히 부대들에 의해서 지금 좀 약간 왜곡되고 있다. 왜곡되고 있다. 그리고 누가 딱 해서 어떤 댓글 부대처럼 해가지고 조작하고 이렇게 지휘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사실상 이런 네티즌들 이렇게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가지고 한 500에서 한 1000여 명이 막 여론을 갖다가 포털에다가 그 실검으로 막 올리고 위로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조작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진정한 바닥의 국민 여론의 불안한 여론이 잘 반영되지 않은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내일 바로 다음 주 그다음 주 이렇게 지지율이 이렇게 폭락하거나 쭉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노무현 전 대통령도 게시판 정치 했다는 비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아니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언론이 조중동 보수 언론이 문제다 해가지고 청와대 자체 언론을 가졌어요. 네. 청와대 통신을 가졌잖아요. 근데 그것도 비판을 또 했는데 아니 언론이라는 것은 좋은 소리하고 쓴 소리하고 다 있는 거예요. 청와대는 그러면은 청와대 언론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게 청와대 정부의 대변인이 있는 거고 정부의 문화공보부 국정홍보처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언론 가질 필요가 없죠. 말하자면은 그런 측면에서 자꾸 또 하나의 청와대 언론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국민들한테 마구 일방식으로 주입시키고 몰아가는 그런 방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이 약간 더 기술적으로 우회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노무현 정부 이기라고 그걸 비판해도 사실은 그게 크게 그 궤도에서 이탈되지 않는다고 봐요. 예, 예. 소장님은 이 추석 이후에 민심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먼저요, 이 민심이라는 게 우리가 알 부분은 네. 실제로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저하고 색깔이 비슷한가 모르겠지만 다 비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안보나 경제 문제로요. 그런데 지금 나타나는 수치는 이제 아직도 60%되고 오늘은 또 무슨 68.6%에서 3%가 더 올라가지고 70%에 근접한다 이렇게 제목을 다는 언론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같은 언론사 이거는 이제 TBS하고 한 거고 리얼미터가 같은 언론사가 지난 25일 날 발표한 데 보면 1.5%인가 더 떨어져서 뭐 65.6%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3일 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난주도 아니고 이번 주 화요일 날 발표한 거하고 월요일 날 발표한 거하고 지금 목요일 날 발표한 거 차이가 이렇게 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런 건지에 대해서 이해가 잘 가질 않는데 중요한 부분들은요. 아무리 이렇게 언론을 지지율로 관리를 하려고 해봤자 제가 박근혜 정부 때 TV에 나가서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네. 박근혜 정권은 40%가 이렇게 콘크리트 마지노선이다. 그래서 지지율이 파란 경직성이 있고 절대로 안 떨어진다. 세월호가 가라앉아서도 그 직후에 71%였다. 그래 이야기를 해요. 그거 생각하면 문재인 정권 지지율이 지금 높은 게 아니에요. 박근혜 정권이 14개월 지나고도 71%, 세월호 침몰하고 한 3, 4일 있다가 71%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지율 관리로서 국정을 바라보고 그 밑에 있는 참모들이 대통령한테 지지율을 보고함으로써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식으로 정권을 운영하면요. 그 정권은 100% 망하는 겁니다. 망하더라도요. 정말로 개혁을 하다가 망해야 돼요. 이 독일의 3인당의 슈레더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에 독일이 굉장히 만성적인 어떤 이 노동 문제로 시달리다 보니까 과감하게 그 아젠다 뭡니까? 2070입니까? 이걸 내걸어가지고 이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것 때문에 선거에 져갖고 총리에서 쫓겨났어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 사람이 개혁을 해서 독일 사회가 이렇게 오게 됐다라고 다들 칭찬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고 해야지. 지금 이거 한번 보세요. 노동 개혁은 아예 할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세계 최저 수준의 노동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다고. 노동의 경직성. 예, 경직성을 갖고 있다고 예.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슈레더는 여당 가지만 그때 슈레더 총리한테 지구를 떠나라 했어요. 그 지구를 떠나라고 하면서 노조가 친노조 정당 아니었습니까? 노조에서 완전히 등을 돌렸거든요.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해서 해고를 쉽게 할 수 있게끔 하고 완전히 과감하게 해서 정권은 뺏겼습니다. 슈레더 총리가. 그런데 그때 슈레더 총리한테 지구를 떠나라고 맨 앞줄에 서서 얘기한 정치인이 지금의 메르켈 총리예요. 그래서 그 슈레더 총리의 그 노동 개혁을 포함한 사회 전반적인 개혁을 그 덕으로 메르켈 총리가 사연임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그런 일도 있었는데 아프게 지금 해야 되는데 이 정부가 너무 선전선동으로 파퓰리즘으로 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추석 연휴 끝머리긴 하지만 좀 무거운 얘기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비판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얘기를 잘못한 부분을 좀 아프게 지적하고 싶은 게요. 추석 연휴 때 송편들 드셨지만 떡 얘기가 아니라 빵 얘기 좀 하고 싶어요. 빵 얘기. 빵이요? 네. 파리바게뜨 빵이요. 네. 파리바게뜨의 지난 정책은요. 연휴 전에 그렇게 했는데 모두를 불안하게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 몰라도 그게 뭐냐면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5,378명의 이게 원래 이 파리바게뜨 본사에 네. 5,200명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근데 제빵사 5,378명은 이 용역회사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파리바게뜨에 전부 파견을 해요. 예. 이게 파견법상의 불법 파견인 점은 있나 봐요. 근데 이걸 갖다가 한순간에 이 용역회사 너희들 손 떼고 5,378명은 파리바게뜨 본사 직원으로 채용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파리바게뜨가 갑자기 5,378명을 채용을 해야 돼요. 정규직으로. 지금 직원 5,200명이 있는데 5,378명 채용해야 되고 그걸 안 하게 되면은 과태료가 그게 몇백억이 한 500억인가 이렇게 나온다는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600억이더만요. 그리고 이 5,378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한 660억이 들어간대요. 그러면은 이 제빵사들이 좋아하냐? 제빵사들도 불안하죠. 그리고 이 11개 용역회사 있잖아요. 제빵사 5,378명을 교육시켜서 파리바게뜨에서 중간에 이제 소개비를 용역비를 따먹잖아요. 이 11개사는 문 닫혀야 돼요. 바로 내일 문 닫혀야 된다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 용역회사에 이 추석 연휴가 좋았겠어요? 그렇죠. 이 제빵사들 5,378명 얼마나 심정이 불안했겠어요? 그 다음에 파리바게뜨 본사 직원들 5,200명이 속이 좋겠어요? 파리바게뜨 그러면 기업주들은 속이 좋겠습니까? 예? 그래서 파리바게뜨 기업인 SPC 삼립 주가가요 10%가 폭락했어요. 아이고 주주들도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고용 폭탄이냐고요. 도대체 청와대 우리가 보지도 못한 청와대 LED 현황판에 갔다가 5,378명 정규직 이 성과 올리려고 대통령한테 보고하려고 지금 이렇게 한 겁니까? 하루아침에? 저는 납득이 안 가요. 납득이 도대체. 그래서 온 신문 사설이 경제신문이 뭐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네. 기업을 갖다가 공멸시키는 거다. 네. 프랜차이즈업이 좀 이렇게 갑질을 하고 문제가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걸
제도적으로 차근차근 고칠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혁명적으로 이렇게 폭탄 때려갖고 고칩니까? 그 공장 다 없어져 버리지? 이게 파리바게트가 이게 2015년에 보면요. 네. 자영으로 직영으로 하는 데가 39군데고 네. 개별적인 어떤 업자들이 거기에 가맹점에 들어가 가지고 하는 데가 3,316군데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1%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업자들이 자영업자가 파리바게트라는 상호를 달고 하는데 네. 빵의 품질 관리를 위해서 아마 파리바게트에서 그렇죠. 제빵사들을 그렇죠. 파견을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자영업자들이 하는 그 프랜차이즈점들은 본사에서 파견하는 사람을 쓰게 되겠죠. 네. 자, 이 부분인데 이걸 이제 본사에서 고용을 하라고 하면 이 프랜차이즈점과 파리바게트 본점 사이에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개별의 그 이 직영 자영업자들이 네. 이 파견한 파견 회사에다가 돈을 지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본사에서 이 사람들을 다 고용하면 본사가 이제 직영점을 보고 이렇게 올라간 만큼의 월급을 내놔라고 할 거 아니에요. 본사에서 파견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아마 이 파리바게트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한 4,000명 이상 될 거로 보이는데 현재는 그걸 갖다가 지금 들어가는 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왜냐하면 이 파견 직원이어다가 본사의 정규 직원이 되면 들어가야 될 부대 관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지죠. 그럼 이런 문제가 되게 되면 여기에 정말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자영업자일 수가 있는데요. 본사도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길 거지만은 그러면 이 자영업자들도 역시 정부의 보호 대상인데 정부가 거기에 있는 제빵사들을 마치 정규직을 하는 부분만 염두에 두면서 한다. 이건 한 가지 측면만 본 부분이죠. 그러니까요.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굉장히 늘어날 것 같아요. 아니 그렇죠. 이제 가맹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갑질하고 이런 거 잘못되지만은 이건 가맹업 프랜차이즈업의 공멸로 가는 이런 폭탄 일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소상공인 연합회 같은 경우는 오직 했으면 7,530원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취소 소송을 냈더라고요. 네? 고용노동부를 네.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자영업자들 있잖아요. 지금 알바생들 다 줄이고 그다음 여기 그 빵집 운영하시는 분들 다 자영업자들이잖아요. 수천 개. 네. 본사는 뭐 대기업이니까 뭐 버틴다 칩시다. 주가 폭락해도 자기들 그렇게 그동안 뭐 많이 돈이 있을 테니까 버텨 치더라도 자영업자하고 그 이 제빵사 이거 5,378명 얼마나 불안하겠냐고. 이게 다 공멸로 가는 겁니다. 네. 그럼 결국에는 일자리 고용 창출이 아니라 네. 일자리를 없애는 거예요. 없애는 거. 네, 이 맞아요. 폭탄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추석에 상당히 이분들은 제가 뭐 파리바게트 홍보 요원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그 회사의 모든 사람들은 이번 추석이 굉장히 불안하고 우울했을 거예요. 정말로. 지금 자영업주들 그리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 아무도 만족을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일을 갖다가 이 정권 차원에서 어떤 정책을 구사한다면 다양한 측면들을 다 보고 해야 되는데요. 네. 딱 머릿속에 정규직, 비정규직이 파견 근로 금지 이런 부분만을 꽂혀서 바라보니까요. 네. 그런데 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시한 거 아닙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이 금융노조 출신으로 노동운동가예요. 네. 그다음 노사정위원장도 노동운동가예요. 그리고 지금 양대 노총은 신이 나서 정권 보고 촛불 시위에 우리가 다 촛불 혁명에 기여했으니까 우리한테 대해서 이렇게 대통령 나와라 내놔라.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돼 가면서 지금 한국의 이 고질적인 문제들이 네. 해결이 되지 못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원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할 말은 많습니다만 뭐 네. 연휴 끝에 그러니까 우리 희망적으로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좀 그래서 아무튼 그 슈레더 엊그저께 전 총리가 한국에 다녀갔지 않습니까? 네. 와서 그 뭐 책도 이렇게 번역해서 이라고 전려도 보고 하는데 좀 이런 그 정권을 쥐고 있는 진보 인사들이 네. 좀 그것을 잘 좀 읽어보고 그런 걸 참 교훈 삼아서 갑자기 하려고 하지 마. 그 다음에 정말 아프게 우리 사회를 개혁하려면은 적폐청산도 좋지만은 노동개혁에 자기 편들한테도 그 양해를 구하는 그런 노사정 대타협에 진짜 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노동개혁에 금융개혁과 노동개혁이 없이는 이 경제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그 다른 부분은 제가 또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추석 연휴 때 좀 무거운 얘기 드렸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 말에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입장을 표시를 했죠. 네. 적폐청산은 대응적 시도이다.
국익을 해치고 성공도 못한다 했습니다. 이제 이분이 그 한국의 대표적인 선수인데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완전히 테크니션입니다. 네. 한국의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 박근혜 정부에서 아마 이명박 정권을 한 너댓 번을 털어볼라 했는데도 안 됐죠. 다 실패를 했어요. 사자방 해가지고도 실패했고요. 그건 뭔가 하면 그만큼 버틸 수 있는 뭔가 카드가 있다라는 건데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트는 데는 우리가 가장 탁월한 기술을 가졌다 해서 지금 트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석 연휴 직전에 이 적폐 청산을 대행적 시도다. 네. 국익을 해치고 성공도 못할 거다라고 애고를 했거든요. 네. 자, 그러면 나를 죽이려고 하면 나는 그냥 순순히 죽지 않겠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겠죠. 추석 기간에 이제 아주 이 많은 이야기들이 팀별로 짜져가지고 될 건데 추석이 끝나면 네. 이제 방어가 또 음, 시작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그 노무현 대통령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럼 노무현 정부에서 모든 서류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나 많이 들여다봤겠어요. 한두 가지 가지고 있겠어요? 이 적폐는요, 아무리 대통령께서 무슨 적폐는 그 수사하고 별개다, 정치 보복이 아니다, 적폐 청산을 라고 말씀하시지만은 그게 그렇게 딱 두부모 자르듯이 이렇게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한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네. 대해서 연구를 고찰을 좀 했었습니다. 아, 안철수처럼 책을 만들진 않았지만은 네네. 제가 그 저기 부패에 관한 책을 하나 낸 것도 사실은 또 그분에 대한 능력에 대한 고찰의 책이에요. 공공의 부패라고. 그런데 그분이 뭘 터뜨릴 건가 저는 대략은 알겠습니다. 예. 아, 또 소장님의 예언. 네. 또 언젠가 방송에 나오겠죠? 아, 추석 이후에 재밌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민영삼 원장님의 잘잘못못 추석 연휴 특집이었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남은 연휴 마무리 잘하시고 또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